아이, 냄새나 할머니. 내가 주방에 얼썽도 하지 말고 했지. 여기가 노인정인 줄 알아? 당장 나가! 강남 최고의 한정식집 대성관의 주방.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라는 새파란 셰프는 30년 동안 이 주방의 구석을 지켜온 이순자 할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쯧쯧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이대로 나가면 손님상 다 엎어질 텐데. 하지만 셰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쫓겨나기 직전 할머니가 끓고 있는 육수솥에 몰래 넣은 하얀 가루 한 숟가락이 식당의 운명을,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설거지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그 전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정식집 대성관. 이곳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깊은 맛의 명가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주가 호련히 자취를 감춘 뒤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면서 주방의 공기는 차갑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괄 셰프 강민석.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해외 요리학교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맛보다는 플레이팅을, 정성보다는 효율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방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늙고 행동이 굼뜬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이봐요, 김씨 아저씨. 칼질이 왜 이렇게 느려요? 손 떨려요? 집에 가서 손주나 보시라니까. 아니, 셰프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20년이 벼슬입니까? 요즘 트렌드도 못 따라오면서. 짐 싸세요, 당장. 주방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살벌한 풍경 구석, 개수대 앞에는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고무장갑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락스물이 튀어 허옇게 바랜 앞치마를 두른 여인. 바로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사건은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터졌습니다. 강 셰프가 창고 정리 중 구석에 보자기로 쌓인 낡은 옹기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썩은 내야? 곰팡이가 잔뜩 피었잖아. 야, 막내야. 이거 당장 갖다 버려. 주방 위생 점수 깎아먹게. 안 돼. 이건 버리면 안 돼. 구석에 있던 순자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헐레벌떡 달려와 깨질 뻔한 항아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썩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대성관의 맛을 지켜온 시간장이었습니다. 해마다 덧장을 부어 맛을 이어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식당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었죠. 셰프 양반, 이건 곰팡이가 핀 게 아니라 발효가 된겨. 이 집 음식 맛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제발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다 못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물을 지키려는 늙은 장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숭배하는 강 셰프에게 그 간장은 그저 비위생적인 오물일 뿐이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할망구가 진짜 노망나셨나? 비키라니까. 어디 더러운 고무장갑을 내 조리 보게 돼? 강 셰프의 거친 손길에 순자 할머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 위로 검붉은 간장이 피눈물처럼 튀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아까워서 어째.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이 저 젊은이의 구둣발 아래 짓밟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한 윤 회장이 예고도 없이 방문한 것입니다. 윤 회장은 대성관의 오랜 단골이자 사라진 초대 명인의 손맛을 누구보다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셰프, 오늘 실수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회장님이 특별히 옛날식 전골이 드시고 싶다네. 할 수 있겠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파리에서도 인정받은 셰프입니다. 촌스러운 옛날 맛 따위 훨씬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해 드리죠. 강 셰프는 자신만만하게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자연산 송이, 전복, 비싼 재료란 재료는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장을 버리고 대신 넣은 시판용 조미료와 버터. 그것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깊은 맛은 흉내낼 수 없는 가짜였습니다. 셰프님, 맛이 좀 너무 가벼운데요? 깊은 맛이 안 납니다. 시끄러워. 내 혀가 촌스러워서 그래. 이게 바로 모던 코리안 퀴즈니야. 트러플 오일 더 넣어. 그 시각 젖은 앞치마를 입고 구석에 서 있던 순자 할머니는 끓고 있는 전골 냄비의 냄새만 맡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실패다. 비싼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냄새. 이대로 상에 나간다면 대성관의 간판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곳이지만 그래도 내 청춘이 담긴 가게가 망하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접시를 닦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깨진 항아리 파편에서 긁어모아 빻아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셰프 몰래 펄펄 끓는 육수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둔 낡은 숟가락으로 그 하얀 가루를 딱 한 숟가락 퍼서 솥 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 셰프가 귀신같이 돌아보며 할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내 요리에 테러를 해? 이거 뭐야? 무슨 더러운 가루를 넣은 거야? 쥐약이라도 탔어? 아, 아니요.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이거라도 넣어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간을 노네? 평생 설거지나 하던 주제에 다들 뭐해? 당장 이 할망구 끌어내. 그리고 경찰 불러. 음식에 이물질 넣었다고 신고해. 건장한 주방 보조들이 할머니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끓고 있는 전골 냄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디 저 맛이 살아나야 할 텐데. 할머니는 뒷문방 차가운 쓰레기장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얇은 작업복 하나에 의지한 채 쫓겨난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명인.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게에서 도둑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수모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주방 안. 강 셰프는 할머니가 가루를 넣은 국물을 다급히 국자로 떠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루는 순식간에 녹아들어 국물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다시 끓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셰프, 회장님 기다리시다 가시겠어. 빨리 내보내. A씨, 몰라. 그냥 나가. 어차피 노인네가 넣은 건데 별만 나겠어? 망하면 그 할망구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야. 강 셰프는 찜찜함을 뒤로 한 채 할머니가 손을 댄 그 전골을 카트에 실어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VIP 룸의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의 앞에
전골 냄비가 놓였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1초, 2초, 3초. 윤 회장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과연 순자 할머니가 넣은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윤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올 말은 분노일까요? 아니면 감탄일까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할머니와 의기양양한 강 셰프의 운명이 뒤바뀔 시간.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VIP 룸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혀끝에서 시작된 전율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지난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고 싶을 만큼 배고팠던 시절, 어느 허름한 국밥집에서 얻어먹었던 눈물의 국물,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비싼 재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온기가 그 국물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어. 이 맛은 그 누님 솜씨가 분명해. 윤 회장의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단 한 사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성관의 창업주, 전설의 명인뿐이라는 것을요. 지배인 들어오라고 해. 갑작스러운 회장의 호통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주방장을. 당장 오라 그래. 이 음식 만든 놈, 내 눈앞에 당장 끌고 와. 한편 주방에서는 강민석 셰프가 의기양양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넣은 가루 때문에 국물 맛이 변한 것을 자신의 천재적인 수습 덕분에 더 좋아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맞지?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VIP 만찬 망칠 뻔했어. 그 노인네가 흙을 넣었는지 소금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완벽한 프렌치 테크닉으로 다 덮어버렸다고. 역시 셰프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까 그 할머니는 정말 괜찮을까요? 밖에 눈도 오는데. 신경 꺼. 어차피 정리해고 대상 1순위였어. 제 발로 나갔으니 퇴직금 안 줘도 되고 잘 됐지 뭐.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야. 그때 지배인이 주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강 셰프, 회장님이 찾아.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오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이고, 지배인님도 참.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감동받으신 거죠. 제가 팁이라도 두둑이 받으면 한턱 쏘겠습니다. 강 셰프는 거울을 보며 조리복깃을 세우고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며 당당하게 복도로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벼락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강 셰프가 VIP 룸에 들어서자 윤 회장은 빈 전골 냄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 셰프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습했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리를 총괄한 셰프 강민석입니다. 입맛에는 맞으셨는지요? 제가 특별히 프랑스산 트러플 오일과. 자네가 만들었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셰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뻔뻔한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육수부터 고명 하나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 국물은 저만의 비법으로. 거짓말하지 마. 윤 회장이 던진 물잔이 강 셰프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 셰프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의 요리는 겉멋만 잔뜩 들어서 느끼하기 짝이 없었어. 그런데 이 국물, 이 마지막 한 숟가락에 담긴 깊은 맛은 내 놈 같은 풋내기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나 강 셰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기업 총수의 살기에 강 셰프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이 국물에 마지막 간을 한 사람이 누구야? 어떤 재료를 넣었어? 그게 사실은 주방에 있던 잡이라는 노인네가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노인네? 잡일? 윤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셨어? 지금 어디 있나? 당장 모셔와. 네. 모셔오라니요? 그 할망구는, 아니, 그 노인은 제가 아까 쫓아냈는데요. 음식에 쓰레기를 넣길래. 그 순간 윤 회장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쫓아내? 내 놈이 감히 누구를 쫓아내? 강 셰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얼얼한 딱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대성관의 주인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내 놈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식당을 만든 전설의 명인이란 말이다. 네, 그 설거지 할머니가요? 당장 나가서 모셔와. 만약 그분이 마음 상해서 돌아가셨다면 내 놈은 요리사는커녕 한국 땅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당장 뛰어. 강 셰프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주방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매섭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 음식물 쓰레기통 옆 쪼그려 앉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얇은 작업복 하나에 의지한 채 쓰레기통 옆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언무릎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춥다. 뼈마디가 다 시리네. 내 간장 항아리들은 무사하려나. 할머니는 쫓겨난 자신보다 주방 바닥에 쏟아졌을 시간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강 셰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또 왔어? 경찰 불렀어? 나 이제 갈 거야.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할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려 하자 강 셰프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던 유학파 셰프가 더러운 쓰레기 국물이 흐르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회장님? 윤 회장이 왔어?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간하신 그 국물. 그 맛을 보시고 노발대발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강 셰프는 할머니의 낡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강 셰프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요리하는 사람이 맛이 아니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구먼. 자네 요리사 자격 없어. 할머니는 강 셰프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뒷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구두도 신지 못한 채 양말 바람으로 눈길을 달려나온 노신사.
바로 윤 회장이었습니다. 누님, 윤 회장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장 악취 속에서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한 명은 재계의 거물이 되었고 한 명은 쫓겨난 설거지꾼이 되었습니다. 누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에 이 꼴이 뭡니까? 윤 회장은 자신의 최고급 양복 재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셰프를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내 이놈, 내 은인을 이 추운 날 쓰레기장에 방치해? 너는 오늘부로 파면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대성관의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세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윤 회장, 그리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사람은 방금 전까지 쓰레기장에서 떨고 있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 뒤로는 강민석 셰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죠. 주방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직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 덮어준 최고급 재킷을 걸친 설거지 할머니. 그 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춰라. 그리고 인사해라.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대성관의 진짜 주인이시다. 네, 주인이시라고요?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고 남은 밥이나 얻어먹던 그 할머니가 전설 속 창업주라니. 말도 안 돼. 저런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강 셰프는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지만 윤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화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강 셰프가 망쳐놓은 전골 냄비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비싼 버터와 트러플 오일이 둥둥 떠다니는 국물.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한번 휘저어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귀한 한우에다가 화장품을 발라놨구먼. 재료가 숨을 못 쉬고 비명을 지르잖아. 이게 음식이여, 쓰레기여? 이봐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프랑스산 최고급 트러플. 시끄러워. 할머니의 일갈에 강 셰프가 움찔했습니다. 평소에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전체를 울리는 장인의 호통이었습니다. 음식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겨. 자네는 혀를 속이는 재주만 배웠지 사람 속을 달래는 법은 못 배웠어. 할머니는 셰프가 쓰던 화려한 조리 도구들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락스물이 튀어 얼룩덜룩한 그 앞치마가 그 순간만큼은 셰프의 하얀 조리복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등은 펴졌고 떨리던 손끝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맹물에 무 하나를 툭 썰어 넣고 다시마 몇 조각을 던져 넣었습니다. 화려한 육수도 비싼 향신료도 없었습니다. 고작 맹물에 무? 저걸로 무슨 맛을 낸다고. 회장님 보십시오. 저건 그냥 시골 할머니들이나 하는 마교리입니다. 육수는 최소 12시간을 끓여야. 하지만 강 셰프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다시 한번 그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누님, 아까 국물에 넣으셨던 그 가루는 뭡니까? 이거 별거 아니여. 아까 저놈이 내 시간장 항아리 다 깨부셨잖아.
할머니가 깨진 항아리 조각 쪽을 가리켰습니다. 30년 묵은 간장이 아까워서 바닥에 흐르기 전에 긁어모아 볕에 말리고 빻아서 만든 간장 소금이요. 내 인생 찌꺼기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넣었던 하얀 가루의 정체는 독약도 MSG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묵은 시간장. 그 안에서 결정체로 맺힌 소금꽃. 수만 번의 발효와 숙성을 거쳐 만들어진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루를 펄펄 끓는 맹물에 한 숟가락 털어 넣었습니다. 순간 주방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느끼한 버터 냄새로 진동하던 주방에 구수하고 깊은 마치 고향 집 아랫목 같은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고 눈물이 돌게 만드는 마법 같은 향기였습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육수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향이 나지? 강 셰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온갖 비싼 재료를 때려 부어도 낼 수 없었던 그 깊이, 그것이 고작 맹물과 소금 한 숟가락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윤 회장, 자네 말고. 저기 서 있는 가짜 셰프 양반부터 이리 와. 네, 저요? 와서 먹어봐. 내가 만든 화장품 전골이랑 뭐가 다른지 내 혀로 직접 느껴보라고. 강 셰프는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코를 찌르는 그 향기에 압도당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1초, 2초, 3초. 강 셰프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첫맛은 맑고 담백했지만 목을 넘기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입안에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화려한 기교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얄팍한 실력이 이 투박한 국물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경이로움. 으허헝. 으흑. 강 셰프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요리사로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건방졌습니다. 으흐흑.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자네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그 항아리가 이 식당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네가 쫓아낸 이분이 자네 같은 건 평생 따라갈 수도 없는 스승이라는 것을. 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그 손을. 오늘부로 강민석 셰프는 해고다. 그리고 이 주방의 총괄 책임은 다시 대성관의 주인이신 이순자 명인께서 맡으실 것이다. 와, 명인님, 죄송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낡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리고 되찾은 나의 주방. 쓰레기장에서 떨던 설거지 할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위대한 명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박수 칠 시간에 밥이나 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다시 주방을 활기차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통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식어버린 대성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력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이 순자 할머니의 복귀를 환영하며 눈물의 박수를 치던 그 감동의 순간, 주방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물을 끼얹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동작 그만.
값비싼 이탈리아 양복에 기름진 머리를 한 남자. 할머니에게서 가게 운영권을 뺏어가고 명인을 설거지꾼으로 전락시킨 장본인 최병철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강 셰프를 보자마자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강민석. 내가 비싼 돈 주고 너 스카우트해 왔더니 감히 내 가게에서 노인네랑 짝짝꿍을 해? 정신 나갔어?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명인이셨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명인? 웃기고 자빠졌네. 이 늙은이가 명인이면 나는 요리의 신이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최 사장은 할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할머니의 뺨이 긁혀 붉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이순자 씨, 치매 왔어요? 당신이 3년 전에 이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나한테 넘긴다고 도장 찍었잖아. 여기 계약서 안 보여?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씁쓸하게 주워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에게 최 사장이 전국에 할머니 손맛을 알리는 프랜차이즈 동의서라고 속여서 지장을 찍게 만든 그 저주받은 가게 양도각서였습니다. 최 사장, 자네가 나한테 분명 그랬지. 우리 가게 맛을 전국 사람들이 맛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믿고 찍어줬더니 내 가게를 뺏고 맛까지 다 망쳐놔. 시끄러워. 법적으로 이 가게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주거 침입이랑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콩밥 먹고 싶어? 최 사장의 뻔뻔함에 주방 직원들은 주먹을 쥐었지만 법적 주인이라는 말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평생 솥단지 앞에서 불과 씨름하느라 글을 배우지 못한 자신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구석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윤 회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 사장은 그제야 윤 회장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윤 회장님? 회장님이 왜 이런 누추한 주방에? 최 사장은 180도 바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윤 회장은 대성간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자신의 줄줄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VIP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보시기에 불편하셨죠? 치워. 누구를?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북극의 만년설보다 차가웠습니다. 자네 눈에는 내 생명의 은인이 치워야 할 쓰레기로 보이나 보지? 네, 은인이라니요? 저 할망구는, 아니 저 노인은 그냥 글도 모르는 무식한. 윤 회장의 손이 최 사장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주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고고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윤 회장이 사람에게 손을 댄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모른다고? 그래서 사기를 쳤나? 자네가 그따위 가짜 계약서로 이분을 농락할 때 내가 가만히 놀고 있었는 줄 아나? 윤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검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최 사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지난 3년 동안 대성관 식재료비를 횡령한 이중장부 그리고 할머니를 속여 작성한 사기 계약서의 원본 거기에 탈세 증거들이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나는 이 식당의 맛이 변한 이유를 찾기 위해 1년 전부터 자네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썩어 있었더군. 윤 회장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다. 그리고 자네는 지금부터 사장 자리에서 해임이야. 내 변호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상황이 반전되자 궁지에 몰린 최 사장은 다급하게 옆에 있던 강 셰프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 강민석, 너 뭐해? 나한테 붙어. 내가 너한테 준 연봉이 얼마인데. 증언해. 저 영감이 억지 부리는 거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 가게 하나 차려줄게. 강 셰프는 떨리는 눈으로 최 사장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스카우트해주고 부와 명예를 약속했던 권력자. 하지만 강 셰프의 시선은 곧이어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버린 숟가락을 주워 소중히 닫고 있는 초라하지만 위대한 스승. 강 셰프는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사기꾼의 개가 아니라 사람에게 밥을 해주는 요리사라고요. 이 배신자 새끼가. 최 사장이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사장을 제압했습니다. 최병철 씨, 특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변호사는 서에서 부르세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윤 회장,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주방을 지배하던 어둠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3년 동안 망가진 주방과 잃어버린 손님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강 셰프는 텅 빈 주방 한가운데 할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희님, 저를 해고해 주십시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쓰레기 같은 짓을 했습니다. 요리사 자격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강 셰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고 최 사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젊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고? 누구 맘대로 도망가? 싼똥은 치우고 가야지. 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나와. 조리복 벗고 고무장갑 껴. 설거지부터 다시 배워.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닦는 놈한테는 국자 안 맡기니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거만한 천재 셰프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진정한 요리 수업의 시작이었지요. 과연 강 셰프는 할머니의 지옥 같은 설거지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각, 대성관의 주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30년 경력의 명인 이순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주방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남자 강민석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하얀 조리복 대신 무릎이 나온 추리닝을 입고 목에는 땀을 닦을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얗고 섬세했던 손에는 촌스러운 분홍색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지요. 닦아도 끝이 없네. 어제 손님이 이렇게 많았나? 강민석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접시 하나에 소스 한 방울을 예술처럼 찍던 그 손으로 지금은 눌어붙은 밥풀과 고춧가루를 벅벅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씻어내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탈락. 다시 닦아. 아침 6시 주방에 나온 순자 할머니는 강민석이 밤새 닦아놓은 접시 하나를 집어들더니 가차없이 개수대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명희님, 그거 제가 3번이나 헹군 겁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만 깨끗하면 다요.
손으로 만져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할머니는 접시 뒷면을 강민석의 볼에 갖다 댔습니다. 미세하게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이 그릇을 만졌을 때, 아, 개운하다 해야지. 아오, 찜찜해하면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아무리 비싸도 말짱 꽝인겨. 너는 여태껏 접시 뒷면은 안 닦고 요리했냐? 그건 설거지 담당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요리가 가짜라는겨. 그릇 하나 책임 못 지는 놈이 무슨 주방을 책임져? 오늘 점심 장사 전까지 이거 다 다시 닦아. 검사에서 하나라도 미끌거리면 오늘 밥 없어. 강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파리 요리학교 수석 졸업생인데 고작 접시 뒷면 기름기 때문에 이 수모를 당해야 해? 그는 홧김에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어제 최 사장 앞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리며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 강민석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섬세하고 고왔던 그의 손은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 때문에 퉁퉁 붓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아우, 따가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민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을 순자 할머니의 고통이 비로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무시하며 밀쳤을 때 할머니의 손도 이렇게 부르터 있었겠구나. 자신이 버린 시간장 항아리를 끌어안았던 그 손이 사실은 매일 밤 이렇게 욱신거렸겠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석은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신의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셰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요리사의 살같이 돋아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강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닦고 있던 것은 30년 된 낡은 돌솥 뚝배기였습니다. 바닥이 다 닳아서 까맣게 변하고 여기저기 이가 빠진 못생긴 뚝배기. 강민석은 평소라면 이런 쓰레기를 왜 써? 하며 버렸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뚝배기를 닦다 보니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뚝배기 바닥에 나 있는 수많은 긁힘 자국들. 그것은 무질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만 번, 수억 번 숟가락으로 밥을 긁어내고 수세미로 닦아낸 일정한 결이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지문이야.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지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손님에게 밥을 해먹이며 새겨진 세월의 나이테였습니다. 강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들던 요리는 예쁜 접시에 담긴 그림이었지만 할머니의 요리는 이 거친 뚝배기에 담긴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여태껏 뭘 요리했던 거지? 강민석은 닳고 다른 뚝배기를 마치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배고픔을 닦아주고 다음 손님을 위한 정성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설거지라는 것을 그는 땀과 눈물 속에서 비로소 깨우쳤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순자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은 흠칫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쥐가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다가와서 강민석이 닦아놓은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불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긴장되는 침묵의 시간.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 네, 정말입니까?
이제야 그릇이 숨을 쉬네. 그릇은 말이여 비워야 채울 수 있는겨. 내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랑 거만함, 오늘 이 뚝배기 닦으면서 다 씻겨 내려갔을겨.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내 강민석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투박한 바세린 통이었습니다. 바르고 자. 내일은 새벽 시장 갈 거니까 3시에 나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강민석은 할머니가 준 연고를 부르튼 손에 발랐습니다.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파리 유학 시절 받았던 그 어떤 상장보다 오늘 받은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더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는 텅 빈 주방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셰프. 비록 모습은 초라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요리를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하지만 강민석 셰프는 벌써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제 순자 할머니가 건네준 바세린 덕분인지 부르텄던 손의 욱신거림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이탈리아 명품 정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패딩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식당 뒷문에 도착하니 순자 할머니는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목에는 보풀이 인 붉은 털실 목도리를 두른 채였지요. 명희님, 늦지 않게 왔습니다.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됐어. 자기 짐은 자기가 드는겨. 너는 저기 빈 박스나 챙겨. 오늘 물건 많이 뗄 거니까 허리 조심하고.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강민석은 빈 박스를 잔뜩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지시만 내리던 그가 이제는 짐꾼이 되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새벽 4시의 시장은 낮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 나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여 삶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강민석은 코를 쥐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흙내음, 땀 냄새가 섞여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납품업체가 깨끗하게 손질해서 배달해 줄 텐데 굳이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할머니가 한 채소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씨 아재, 그동안 별일 없었는가? 나왔어. 강민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벌 회장님도 쩔쩔매는 전설의 명인이 고작 시장 상인에게 저토록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다니요. 아이고, 이게 누구여? 순자 누님 아니여. 3년 만인가? 아이고 반가워라. 쫓겨났다더니 다시 돌아온겨. 상인은 흙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친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밥 짓게 됐어. 좋은 놈들 좀 남았나? 할머니와 상인이 무더미 앞에 섰습니다. 강민석은 배운 대로 매끈하고 하얀 모양이 예쁜 물을 골라들었습니다. 명희님, 이게 좋겠습니다. 흠집도 없고 색깔도 곱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민석이 고른 물을 툭 쳐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흙이 잔뜩 묻고 여기저기 생채기가 난 못생긴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건 하우스에서 곱게 자라서 물러 터진 놈이여. 국물 내면 맹탕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못생겼고 흠집도 많은데요. 손질하면 남는 게 없겠습니다.
이 흠집이 뭔지 알아? 할머니는 못생긴 물을 강민석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거친 흙 속에 박혀있던 무의 표면은 투박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이건 찬서리를 견딘 놈이여. 겨울바람 맞고 돌멩이에 치이면서도 땅속에서 꽉 버틴 놈이라고. 그래서 속이 꽉 차고 단맛이 깊어. 상처가 많은 놈일수록 맛이 깊은 법이여. 강민석은 멍하니 그 못생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맛이 깊다. 마치 지난 3년 동안 쓰레기장 옆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낸 할머니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만함이 깨지고 바닥으로 추락해 상처 입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아! 강민석은 조용히 못생긴 물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무에서 왠지 모를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만 쫓던 그에게 할머니는 상처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계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죗값 다 쳐서 넣었어. 깎아주지 마. 아이고, 누님, 뭘 이렇게 많이 줘? 내가 서운하게. 상인은 돈을 받자마자 옆에 있던 배추 2포기와 대파 1단을 강민석의 박스에 덤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가져가. 누님 다시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보내겠어? 이거 가지고 가서 맛난 국밥 많이 팔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고. 아니, 사장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다. 받아도. 이게 장사요. 할머니는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강민석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석아, 좋은 재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여. 사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면 저 사람들은 너한테 가장 좋은 물건을 내줘. 그게 내가 30년 동안 배운 비법이여. 강민석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를 돈으로 발주만 넣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던 지난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침 10시 대성관 주방. 시장에서 가져온 못생긴 무와 흙 묻은 대파가 조리대 위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강민석에게 칼을 건넸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봐. 화려한 요리 말고 저 무가 가진 맛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걸로. 기교 부리지 말고. 강민석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트러플 오일도 버터도 치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물을 투박하게 툭툭 썰어 넣고 다시마 육수를 우려낸 뒤 할머니의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한 소박한 소고기 무국을 끓여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까지 매일 오시다가 맛이 변했다며 가장 먼저 발길을 끊었던 30년 단골 김영감님이었습니다. 허허, 순자 씨가 돌아왔다길래 속는 셈 치고 와봤네. 어디 맛 좀 볼까?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끓인 맑은 소고기 무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한 국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김영감님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영감님의 미간이 펴지더니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시원하고 달큰하고 속이 확 풀리는 이 맛. 내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김영감님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 먹었소? 대성관이 다시 살았구먼.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미슐랭 별을 받았을 때보다
세계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더 짜릿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명희님, 저 무가 정말 답니다.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아요. 그래, 그게 진짜 맛인겨. 이제 좀 요리사 같네. 할머니는 강민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투박한 격려에 강민석은 다시 한번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진짜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성관의 재오픈 하루 전날,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할머니와 강 셰프가 새벽 시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진짜 밥상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지요. 내일 있을 재오픈 기념 VIP 만찬은 대성관의 부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명희님, 갈비찜용 고기 핏물 제거 끝났습니다. 육수 올릴까요? 그래. 불 조절 잘해. 센 불에서 확 잡았다가 은근하게 졸여야 육질이 안 질겨져. 고기랑 밀당을 해야 하는겨. 할머니는 주방 한가운데서 지휘봉을 잡은 마에스트로처럼 직원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보았습니다. 국자를 쥐고 있는 할머니의 오른쪽 손목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5시, 가장 중요한 시간장 갈비찜의 육수 솥을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무쇠 솥뚜껑을 들어 올리던 할머니의 손에서 거짓말처럼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명희님, 괜찮으세요? 거대한 솥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굉음을 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른팔을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무거운 웍과 국자를 돌려온 그녀의 손목 관절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명희님, 정신 차리세요. 119, 빨리 119 불러. 응급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라이트박스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 그 속에 나타난 할머니의 손목뼈는 마치 기름칠을 안 하고 돌린 낡은 기계 부품처럼 닳고 닳아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손으로 지금까지 요리를 하셨습니까?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수술이요? 그럼 내일 요리는? 요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숟가락 하나도 들면 안 돼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영영 손을 못 쓰게 됩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강민석은 할머니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 자신이 유학 가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릴 때 이 손은 뜨거운 불 앞에서 30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죄송함과 안타까움에 강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할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정신 차렸더라면 명희님 혼자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민석아, 울지 마라. 사내 놈이 왜 찔찔 짜고 그래.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할머니는 성한 왼쪽 손으로 강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름때와 간장 얼룩이 잔뜩 묻은 할머니의 30년 세월이 담긴 비법 노트였습니다. 내일 만찬, 내가 해라. 네,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명희님 맛을 제가 어떻게 냅니까? 손님들은 명희님을 보러 오는 건데. 할 수 있어. 너는 내 30년 묵은 뚝배기도 닦아낸 놈이여. 기술은 이미 내 손에 다 들어갔어. 남은 건 하나뿐이여.
할머니는 강민석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두려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겁을 먹지 마. 내가 쥔 국자가 곧 내 국자여. 이 수첩에 적힌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내 뒤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고 쫄지 말고 해. 알겠냐?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에게 물려주는 승계의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자신의 손이 멈출 날이 올 것을, 그리고 그때를 위해 강민석을 그토록 혹독하게 가르쳤던 것이므려. 다음 날 새벽 4시, 대성관의 주방에 강민석이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그를 지켜주던 할머니의 등판도 호통 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100명의 VIP 손님을 위한 만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민석은 할머니가 준 낡은 수첩을 조리대 위에 펴놓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투박한 레시피들. 무국은 소금간 하기 전에 무랑 대화부터 해라. 갈비찜은 불하고 싸우지 말고 달래가며 해라. 그 글귀들을 읽어내려가던 강민석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이순자 명인의 제자다. 강민석은 할머니가 쓰던 낡은 청동 국자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국자가 새벽 햇살을 받아 검처럼 빛났습니다. 자, 시작하자. 스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제자의 고독하고 위대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강민석은 할머니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위기에 빠진 대성관의 부활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대성관의 그랜드 오픈 당일 저녁, 홀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미식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30년 동안 그곳을 지켰던 순자 할머니의 등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비장한 표정의 강민석 셰프가 서 있었습니다. 전원 위치로. 지금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온도다. 손님 상에 나갈 때 식어 있으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야. 명인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셰프. 강 셰프가 할머니의 낡은 국자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 적힌 대로 그는 재료와 대화하듯 요리했습니다. 센 불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로 달래가며 맛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뜨거운 웍 위로 떨어져 치익하고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요리에 바치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인 시간장 갈비찜이 VIP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 회장을 비롯한 미식가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셰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머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이거 참, 순자 누님 맛이랑은 좀 다른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누님의 맛이 깊은 산속의 절강 같다면 이 맛은 봄날의 꽃밭 같구먼. 옛 맛을 지키면서도 젊은 활기가 더해졌어. 청출어람이야. 아주 훌륭해. 홀 안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강 셰프는 주방 문 뒤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빈자리를 채워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해냈다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홀 입구에서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병원복 위에 환자 가운을 걸친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비록 오른손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명인님, 여긴 어떻게? 안정을 취하셔야죠. 강 셰프가 뛰어나가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강 셰프의 손을, 아니, 그 손에 들린 낡은 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왜 3년 동안이나 그 구석에서 설거지만 했는지 아냐? 그거야. 최 사장이 가게를 뺏어가서, 아녀. 계약서야 찢어버리고 나가면 그만이었어. 내가 남은 건 기다린겨. 할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아니, 가슴 먹먹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손목은 이미 3년 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웍을 들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할머니는 은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맛을 이어받을 마음이 깨끗한 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리 솜씨 좋은 놈들은 많았어. 근데 그릇 뒷면까지 닦는 놈은 없더라. 내 보물인 항아리를 지키려고 몸을 던지는 놈도 없었고, 나는 너 같은 바보를 기다리느라 3년을 버틴겨. 할머니는 깁스한 손으로 강 셰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요리 인생은 3년 전에 끝났어야 했는데 너 올 때까지 버텨준겨.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맡기지 않았던 손잡이가 닳고 다른 청동국자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과 손님들, 그리고 주방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강민서, 오늘부로 대성관의 2대 주인은 너다. 이 국자의 무게 견딜 수 있겠냐? 흐흑. 네. 명희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명희님의 부엌, 절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강 셰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왕관보다 무겁고 금메달보다 값진 장인의 혼이었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업이 끝난 대성관의 늦은 밤, 홀 한가운데 작은 상이 차려졌습니다. 깁스를 푼 할머니, 윤 회장, 그리고 강 셰프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닌 강 셰프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거참 간이 딱 맞네. 이제 하산해라. 허허 누님.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셨으니 저랑 여행이나 다니시죠. 남이 해주는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면서. 안 됩니다. 명희님, 저 아직 배울 게 산더미예요. 김치는 언제 가르쳐 주실 겁니까? 아이고, 저 찰거머리. 밥이나 먹어. 밥 식는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쫓겨난 설거지 할머니에서 다시 명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든든한 스승이자 가족으로 남은 이순자 여사. 그녀의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민석 셰프의 손끝에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우리들의 식탁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전설의 손맛, 설거지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